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내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리면 채팅창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잡음은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쨌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직접 얼굴을 한번 보고 강의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게 돼서 매우 유감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 창의적 문제 해결 교과목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인 만큼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천천히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화면에 여러분들 이 강의 내용이 보이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제1장 문제의 정의와 문제의식 부분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그 오리엔테이션 그 동영상을 보신 학생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창의적 문제 해결은 그 10개의 직업 기초 능력 학습 모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이 한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학기를 같이 할 텐데요. 우선 교재를 아직 뭐 구입을 학생들이 다 못 하셨겠지만 이 교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첫 부분에 보면요, 그 저자가 교재 머릿말을 이렇게 작성을 해 놓았는데 좋은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머릿말에 보시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들어온 학생 중에 혹시 그 마이크를 끄지 않은 학생이 있습니까? 마이크를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저자는 기성세대로서 학생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몇 가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교재에 보면 청춘은 청운이다 하면서 취업은 바로 바늘구멍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달에 타임지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출생한 사람은 평균 수명이 142세라고 합니다. 실감나지 않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혹시 142세까지 그 이상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다고 보더라도 대학 졸업 후에는 약 75년의 세월을 더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청춘이죠. 청춘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저자는 기성세대로서 청춘에게 전하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치의 다양성을 공감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제 잘난 멋에 살자라는 것인데요. 다양한 삶의 군상 속에서 자기 그릇에 맞는 독특함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독특함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꾸준함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삶의 가치나 꿈을 위해서 하루하루 끊이지 않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은 이제 꾸준하게 끈기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GE,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거기에 제프리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인생에서 리스크다라고 말이죠. 일단 저지르고 보는 패기와 용기는 청춘의 특권이다. 걱정할 시간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엇이든 시도하자. 그래야 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꾸준함을 요구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자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직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고 개발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의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즉 NCS를 개발하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동영상으로 만드는 자료를 가지고 본 학생들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자, 앞으로는 이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할 때도 지금까지 그 스펙 중심에서 NCS 기반의 직무 능력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크게 직무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문제 해결 교과목은 바로 직업 기초 능력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 교재는요, NCS의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NCS 학습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집필을 했다라는 소개를 이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수업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밝고 맑은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청춘은 한국의 미래다. 청춘들이 청운의 빛 속으로 용기를 가지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들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제시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10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해줬는데요. 2015년도에는 1순위가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고 2순위가 협업 능력, 기타 등등 해서 10순위가 바로 10번째가 창의력입니다. 이제 5년 만에 이 핵심 역량이 조금 바뀌었죠.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위쪽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변함없이 1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목이 더욱더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1장은 이제 문제의 정의와 문제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재는 또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에서 보셨겠지만 총 여러 개의 5개 분가요? 5개의 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총 5개 부가 아니고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의 이해라고 해서 문제의 정의와 문제의식 1장과 문제 해결의 정의와 기본 사고 2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1장에 있는 내용, 문제의 정의와 문제의식. 이건 또 합의 3개의 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문제의 정의와 유형이고, 두 번째는 문제의식과 학습의 4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진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게 되면 학습의 목표와 주요 용어입니다. 문제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문제 유형별 특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학습의 4단계 모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발생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잘 진술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문제 진술도 진술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 이제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 문제 기술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문제 기술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에서 저자가 미리 보기라는 것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지금 첫 시간이니까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초지방에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늙은 원숭이에게 나머지 원숭이를 이끌고 산에 가서 과일을 따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10분의 1을 자기 몫으로 차지했습니다. 만일 이를 바치지 않거나 속이는 일이 있으면 회초리로 원숭이를 마구 때렸다. 모든 원숭이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감히 거역하지 못했다. 어느 날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에게 물었습니다. 산의 과일 나무는 우리 주인이 심은 것인가요? 물으니까 늙은 원숭이가 이렇게 답을 했죠. 아니야,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란다. 다시 어린 원숭이가 물었습니다. 산의 과일은 우리 주인이 아니면 못 따는 것인가요? 늙은 원숭이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누구라도 딸 수 있다. 자, 그러자 다시 어린 원숭이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인에게 의지하고 그를 위해 일을 해야 합니까? 어린 원숭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모든 원숭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자, 그날 밤 원숭이들은 주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울타리를 부수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초나라 이야기를 제시를 했는데요. 자, 이 원숭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길들여져 왔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 장표에 있는 내용대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많이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생각을 바꾸게 되면 아주 본인에게는 큰 문제였던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닌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가끔은 바쁜 일상에서 멈추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언젠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잊고 사는 게 무엇인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말이 있죠.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일단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문제에 부딪히게 될 텐데 그런 문제가 어떤 사람들은 발생했는지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겠죠. 그래서 먼저 문제를 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문제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는 영상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그 자료를 보시고 그때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자, 그러기 전에 먼저 문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명확한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기대 수준이 있을 때요, 그 기대 수준과 현재 내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수준과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목표와 현상 간의 차이, 그리고 기대되는 결과와 실제 결과와의 차이, 즉 갭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 문제고요. 두 번째는 바로 분석적 문제입니다. 창의적 문제는 현재 문제가 없더라도 보다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문제 탐구로 문제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의적 문제는 그 특징이 주관적, 직관적, 정성적, 감성적, 개별적, 특수적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창의력에 의해서 많은 아이디어 작성을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답수는 하나가 아니고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꼭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많은 답 가운데서 제일 훌륭한 답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분석적 문제입니다. 현재의 문제점이나 미래의 문제로 예견되는 문제 탐구로 문제 자체가 명확하다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창의적 문제와 굉장히 대비가 되겠죠. 창의적 문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분석적 문제의 특징은 창의적 문제와 대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량적이고 그리고 이성적, 일반적, 공통적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요, 분석적, 논리적, 기납적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창의적 문제에 비해서 정답의 수가 적고 한정되어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문제의 유형을 봤는데, 문제의 분류를 봤죠. 창의적 문제와 분석적 문제. 자, 이제 문제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문제라고 하면 이미 발생해서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과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유형은 현재 발생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발생돼서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의 유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발생형 문제입니다. 발생형 문제는 눈에 보이는 이미 일어난 문제를 말합니다. 자, 어떤 그 기준을 일탈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일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에 미달해서 생기는 미달 문제가 바로 발생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발생형 문제는 문제 원인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원인지향적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전상의 뭐 사고라든지 아니면 불량품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대금 회수율이 저조하다든지 과잉으로 재고가 발생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발생형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탐색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탐색형 문제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성을 한 20포인트 높인다거나 기존 상품으로 신규 고객을 30% 이상 개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탐색형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탐색형 문제는 현재의 기준을 변화하거나 개선하거나
개량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설정형 문제입니다. 이 설정형 문제는 환경 변화나 경영 전략 변화 등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 설정형 문제는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는 전혀 관계없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새로운 과제나 또는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말로 목표지향적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이 설정형 문제는 설정형 문제와 관련된 과제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따른 문제 해결에는 지금까지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미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많은 창조적 노력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또 창조적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신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새로운 생산 설비 시스템을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설정형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자, 여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이 사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제가 읽어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그 항공사인 A 항공사와 B 항공사가 있는데요. 30년부터 이 두 항공사는 라이벌 기업으로 항상 경쟁해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B 항공은 A 항공사로부터 업계 1위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부분에서도 늘 뒤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B 항공사는 1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A 항공사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외국의 저가 항공사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게 됐고요. 저렴한 외국 항공사로 인해서 B 항공사는 더욱더 판매 부진을 겪게 됐는데, 자, 이 B 항공사가 왜 이렇게 판매 부진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될 문제죠, 이것이. 자, 그런 원인을 잘 분석해야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을 설명해주는 동영상을 잠깐 여러분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항공사인 A항공사와 B항공사는 30년 전부터 라이벌 기업으로 항상 경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B항공은 A항공으로부터 업계 1위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며 서비스 부문에서도 늘 뒤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하여 B항공사는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A항공사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외국의 저가 항공사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고, 저렴한 외국 항공사로 인해 B항공사는 더욱더 판매 부진을 겪게 되었습니다. 반면 A항공사는 전과 마찬가지로 승객의 탑승률과 서비스 만족도가 더욱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B항공사의 경영자는 A항공사가 이와 같은 탑승률을 기록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 것을 지시하였고, 상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A기업은 외국 저가 항공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여 국내시 저가 항공사와 제휴를 통하여 공동 마일리지 적립과 저렴한 가격의 공동 운항을 시행함과 동시에 저가 항공을 이용하는 주 고객인 젊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관련 영상을 여러분들 보셨는데요. 자, A항공사의 그 발생형 문제, 탐색형 문제, 그리고 설정형 문제가 각각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생형 문제는
바로 업계 1위 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바로 발생해야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1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B항공사는 노력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죠? 1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탐색형 문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정형 문제는 앞으로 이제 다가올 문제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B항공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런 전략을 분석하고 보고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바로 설정형 문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문제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들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조직의 문제로 인식하는 겁니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를 해결할 수는 도저히 없겠죠. 자, 문제는 인식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문제를 방치하거나 아예 문제 자체를 애써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지금 문제의식이란 무엇인지 또 문제를 잘 의식하기 위한 학습의 4단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식은 모든 일에 대해서 현재보다 더 나은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닥치고 있는 이 방식보다 혹시 더 나은 방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부터 문제의 의식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돼야 되는가? 또 왜 이것이 최선의 방식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문제의식이라는 것이고, 모든 일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의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건설적 비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문제의식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항상 why 이렇게 물음표를 두고 어떤 문제에 여러분들이 접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현재의 것이 최선 또는 최적인가 또는 무슨 새로운 방식이 없는가를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이고, 뭔가 다르고 새롭고 선진화된 방법이 없을까? 또 보다 빠르게, 보다 정확하게, 보다 쉽게, 또 보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대할 때 가져야 하는 생각과 태도를 7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현상을 냉철하게 보는 문제의식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제약 요건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현재 엄청난 큰 문제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약 요건에 따라서 그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는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선견력을 통해서 장래를 기준으로 현상을 파악하는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를 예상을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적이 아닌 과학적 접근 방법을 몸에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는 제기하기만 하면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제기에 끝나지 않고 해결 수단과 방법까지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학습의 4단계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 4단계는요, 노엘 버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시된 방법인데,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습득할 때는 인식, 이해, 적용, 습관과 같은 이런 4단계에 따라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될 거고, 그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립한 계획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실행한 결과가 내가 그 수립한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피드백해서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학습의 이 4단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인식의 단계입니다. 이 인식의 단계는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다른 말로 해서 무의식 무능력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를 뿐만 아니라 배워야 할 필요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필요성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것이죠. 이는 무지의 어리석음이나 변화에 따르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문제 해결 과정 측면에서 보면요, 문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문제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인식의 단계는 무의식 무능력 단계고, 그리고 정의적 영역의 태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해의 단계, 즉 의식 무능력 단계입니다. 바로 이 단계죠. 자, 이것은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은 일단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지식,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 활동에 나서는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긴 하지만 모든 것이 서투른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은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인지적 영역의 지식의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단계는 의식 능력의 단계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함에 따라서 몸에 있게 되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단계를 바로 적용 단계, 즉 의식 능력의 단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에서 행동적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기술 기능과 관련된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바로 습관입니다. 그것은 무의식과 능력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습득한 지식과 기술의 적용이 이제 습관화돼서 별다른 생각 없이 자연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문제를 인식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통해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학습의 2단계인 의식 무능력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개인이든 조직이든 간에 발전과 성장의 첫 단계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례 연구 두 번째가 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 설명드릴게요. 자, 식품업체 P사가 있는데 그 P사의 영업부 A 과장은 유능한 세일즈맨입니다. 그리고 세심하고 적극적인 성격과 좋은 인상으로 처음 만나는 상대하고도 쉽게 친해지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은 그런 과장입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화술과 자사 제품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기술도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인데요. A 과장은 자신의 영업 성적이나 영업 기술에 대해서 항상 자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근무하고 있는 P라는 회사는 깨끗한 품질과 양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대형마트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판매한다는 기업의 모토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형성하고 있었고 주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아주 높은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P사의 식품 판매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A 과장은 이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대형 마트를 방문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의 식품업체에 비해서 질과 양이 우수하며 신선한 자세 식품이 왜 타사보다 인기가 뒤처지는지 그 원인을 도출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컨설팅 업체에 P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결과 최근 사회 트렌드의 변화로 핵가족과 싱글족이 급증함에 따라서 낱개 상품 출시가 붐을 이루어서 소용량 제품이 인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P사나 A 과장은 사회 트렌드 및 식품시장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파나소닉의 설립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잠깐 더 읽어드릴게요.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세계적인 사업가지만 그 사람의 과거는 결코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오사카 변두리에 불과 4평의 공장, 당시에 돈 100엔의 자본금으로 전기기구 회사를 설립해서 소켓을 만들었지만 도무지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좌절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소켓을 만들 것인가 하고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힘없이 주택가를 걷고 있으려니까 자매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이 언니에게 빨리 다리미를 끄고 전구를 꽂을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르고 있었고 언니는 잠깐 참을 수 없겠느냐라고 꾸짖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매는 바로 한 줄만 연결되어 있는 전등선을 서로 사용하려고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마츠시다의 머리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용도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소켓을 만들 수 없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갈래 소켓을 만들게 된 동기가 바로 방금 소개해드린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동시에 이 회사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런 쌍소켓을 만들게 됐고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아주 세계적인 그런 전기 회사인 파나소닉 회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죠? 미처 그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넘어간 그런 경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중도에서 얘기 드리는 거지만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why, 물음표를 이렇게 달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설명한 그 사례에서는요, 문제는 인식했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서 컨설팅 업체에 의뢰한 그 사례였고, 두 번째 사례는 본인이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거기에 해결 방법을 항상 고민을 하다가 문득 그 해결 방법을 찾게 된 그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제에 대한 진술 방법을 생각해 볼 텐데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그 문제를 잘 진술을 해야만 그 문제가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잘 진술하는 게 필요한데 그 문제를 진술하는 것도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는
객관적으로 진술해야 되겠죠. 주관적으로 진술하면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진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두 가지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상황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진술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해석의 여지를 아직 남겨두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을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 진술의 원칙은 문제의 범위를 제한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팀 또는 개인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범위 내에서 정의를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문제 진술의 원칙은 모든 관계자들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문제를 진술할 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의를 해야 되겠죠. 나만 이해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해서는 곤란하겠죠. 자, 네 번째, 또 진술의 원칙에서 문제를 진술할 때 원인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유일한 원인이 아닐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문제 진술의 원칙은 문제 진술을 할 때 해결책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문제 진술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는 말인가 라는 반문이 나오지 않도록 잘 진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원칙에 의해서 문제를 진술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진술할 수 있는 문제 진술 기법이 바로 스마트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는요, 이렇게 구체성, 첫 번째, 스페시픽이죠. 이 영단어 첫 글자에서 따온 건데,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measurable입니다. 측정 가능성인데요. 문제 해결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문제 상황을 가능한 수치화해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계획한 문제 해결 방법을 실행하고 나서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죠? 피드백을 하려면 내가 실행한 그 결과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만 되겠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문제를 기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현실성입니다. attainable이죠. 문제는 제약 조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달성 가능한 내용이라야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결과 지향적으로 기술하라는 겁니다. result oriented의 약자입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얻어지는 바람직한 결과나 모습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한테 얻어지는 그런 결과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꼭 기술할 때 주의해야 될 내용이 바로 마감 시간을 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타임 바운디드죠. 문제 해결의 기간을 정해놔야만 됩니다. 그 기간이 무한이면 의미가 없겠죠.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기간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스마트 문제 기술법에 따라서 작성된 예제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인력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현재의 인력 구조를 보면 4급 직원이 전체 인력의 55%를 차지해서 단지형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5년 이내에 역삼각형 구조로 이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한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규 사업이 진출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왜 신규 사업 진출이 필요하다라고 진술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전략 사업 단위인 A, B, C 사업군의 시장 점유율이 최근 3년간 10에서 15%의 지속적 감소 추세로
1년 이내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재정 자립도가 낮다라는 내용으로 기술한 사례인데요. 자,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는 9.7%로 전국 평균의 25.5%에 비해서 15.8%가 낮을 뿐 아니라 전국 최하위로서 5년 이내에 전국 평균으로 맞추지 못할 경우에 현재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통합정책에 따라서 인근 시군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술을 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기술 사례를 봤는데요. 각각 A 문제 진술에 대해서 스마트 관점에서, 또 B 문제 진술에 관해서, C 문제 진술에 관해서 스마트 기술 관점에서 잘된 점이 무엇인지, 잘 안 된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단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 is to be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건데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기술할 때 이런 방식으로 기술하면 앞에서 이제 스마트 기술 방법을 설명했지만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태스크 아이템은 항목입니다. 문제의 영역이나 대상을 기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as was는 과거 상황을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문제 영역이나 대상과 관련된 과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s is는 바로 현재 상황입니다. 문제 영역이나 대상과 관련된 현재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o be는 기대 상황입니다. 문제 영역이나 대상과 관련된 문제점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바람직한 상태나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갭입니다. 갭. 기대 상황과 현재 상황과의 차이점, 즉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이런 양식이 바로 as is to be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본 내용에 대한 우리 자신을 한번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평가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학습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4단계를 설명을 했는데요. 학습의 두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이죠?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 활동에 나서는 단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데 단계 4가지를 설명했었죠. 첫 번째가 이제 무의식과 무능력 단계를 설명했고, 그 다음 단계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을 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의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가 무의식적으로 이미 습관화돼서 무의식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무의식 능력 단계가 4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번째는 바로 의식 무능력 단계가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답이 뭔지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습득할 때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와 거리가 먼 것은 어떤 단계이죠? 자, 4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첫 번째가 이해, 적용, 인식, 체험 이렇게 있는데 이 4가지 단계 중에서 거리가 가장 먼 것이 무엇입니까? 4번이죠. 체험이 아니라 바로 습관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문제를 보시고 맞으면 O, X면 틀리면 X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목표와 현상 간의 차이이다. 맞습니까?
예, 맞죠? 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간의 차이, 즉 갭을 말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문제는 창의적 문제와 현실적 문제로 나뉜다. 맞나요? 자, 창의적 문제와 현실적 문제가 아니고 분석적 문제라 나뉜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세 번째, 성장의 첫 단계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우선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만 이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할 수가 있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고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잠시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현재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그런 현재 수준과 앞으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 수준과의 차이, 즉 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유형에는 발생형 문제와 탐색형 문제, 그리고 설정형 문제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자, 문제의식은 바로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건설적 비평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학습 4단계 말씀드렸죠. 이 4단계 모델은 의식과 능력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무의식 무능력, 그 다음에 의식 무능력, 의식과 능력, 무의식 능력 이렇게 네 가지 모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잘 기술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잘 기술하는 방법이 스마트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수업의 내용이 끝났는데요.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세 개 사항을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제 클래스룸에 내가 이런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아직까지도 앞에 있는 올려놓은 영상을 보지 않은 학생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 그리고 직업 비춰 능력 동영상을 반드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수강한 이 과목도 직업 기초 능력에서 제시하는 10가지 학습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직업 기초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 하는 내용을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했죠. 그 영상을 반드시 안 본 학생은 꼭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교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수업에 대한 영상도 청취를 하시고요. 사전 진단평가 아직 응답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데 사전 진단평가에 아직 응하지 않은 학생이 있으면 그것도 반드시 응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 수업에 이제 참여하거나 또는 퇴장할 때 반드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걸 가지고 내가 출석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잊지 않고 퇴장할 때도 반드시 퇴장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제대로 진행이 아주 유용하게 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가다 보면 매끄럽게 잘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온라인 실시간 강의에 참석해서 함께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 퇴장하실 때 퇴장 인사를 하시고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지금 채팅장에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이 없는 학생들은 이제 퇴장 인사를 하시고 퇴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학생은 이 채팅창으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함승우 학생, 박상현 학생, 남성빈 학생, 김정훈 학생, 이재민 학생,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에도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이 있으면 사전에 이런 식으로 다 공지를 할 테니까요. 빠지는 학생이 없이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정창훈 학생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도민 학생 수고했습니다. 자, 퇴장 인사하시고 퇴장하시면 됩니다. 남상철 학생, 조영준 학생, 질문사항 없으면 퇴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바이바이.